할머니, 지난 3개월간의 혈액 검사 결과 혈중 수면제 농도가 일반인의 30배입니다. 72세의 순이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수면제? 설마. 자신은 수면제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누군가 음식에 약물을 섞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순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30년 동안 믿었던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화사한 미소, 따뜻한 목소리, 어머니, 제가 챙길게요. 그 모든 것이 정말로 거짓이었을까요? 그럼 오늘의 황혼사연집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순이는 60년 동안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70년대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모피 사업에 남편과 함께 뛰어들어 홍콩, 밀라노, 파리 등지에서 최고급 모피를 수입해 판매했어요. 남편과 순이는 밤샘으로 일을 했고 아이들에게는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했죠. 그 대신 아이들 뒷바라지를 열심히 해주었습니다. 아들 준호는 명문대에 진학했고 딸 미영도 서울의대를 나왔어요. 엄마, 고생하셨어요. 이제 좀 쉬어요. 딸이 의대를 졸업할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순이는 미소가 지어졌죠. 그리고 10년 전 남편이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부터 순이의 삶은 조용해졌어요. 남편과의 50년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졌고 남은 건 30억 원의 자산뿐이었습니다. 순이는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두었습니다. 이건 너희들한테 물려줄 생각이야. 하지만 아이들은 거절했어요. 준호는 무역회사 과장으로 월급도 많았고 미영은 대학병원 의사로 명성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순이는 그냥 지켜두기로 했죠. 손주들을 위해서든 혹은 마지막 순간을 위해서든. 1년 전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좋은 사람을 만났어. 나 재혼하려고. 순이는 깜짝 놀랐어요. 준호는 5년 전 이혼한 이후로 다시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었거든요. 어떤 사람인데? 이름은 태희. 전직 간호사고.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일주일 후 아들과 함께 집에 찾아왔어요. 첫 인상은 좋았습니다. 40대 초반 검은 머리를 깔끔하게 정돈하고 밝은 미소로 순이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태희라고 합니다. 차분한 목소리, 정중한 태도, 따뜻한 눈빛. 순이는 첫눈에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 그래, 얘기 들었어. 반가워. 그날 저녁 태희는 순이의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리를 좀 해도 될까요? 응. 편한 대로 해. 30분 후 고등어 구이, 소고기 미역국, 계절 나물 5가지. 너무 맛있었습니다. 와, 정말 요리를 잘하네. 네, 요리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취미가 요리입니다. 그날 밤 순이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준호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처음 3개월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태희는 매주 목요일 순이의 집에 들렀어요. 장을 보고 집을 청소하고 음식도 해왔습니다. 어머니, 이건 진액인데 관절에 좋대요. 어머니, 이건 홍삼인데 면역력을 높인대요. 순이는 태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10년 만에 누군가 자신을 챙기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태희는 열심히 챙겼습니다. 어머니, 제가 건강검진 예약해드릴까요? 어머니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해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고맙구나. 준호가 복 받았네. 태희는 웃음 지었어요. 어머니 같은 분을 만난 게 복이죠.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어머니, 혹시 제가 이 집에서 살아도 될까요? 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희 아파트는 어떻게 하고? 그건 팔고 이쪽으로 오려고 했어요.
어머니를 더 자주 뵙고 싶거든요. 준호도 동의했습니다. 엄마, 태희가 있으면 더 좋지 않아? 순이는 생각했어요. 혼자 사는 것도 외로웠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래. 좋아. 그런데 이사 온 지 3개월쯤 됐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순이는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어요. 어머니, 10시인데 아직 주무셨어요? 응. 요즘 자꾸 피곤하네. 점심을 먹고도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제가 끓인 인삼차예요. 순이는 잔을 받아 마셨어요. 따뜻했고 좋은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더 강한 졸음이 밀려왔습니다. 오후 3시면 소파에서 깊은 잠에 빠졌어요. 엄마, 괜찮아? 요즘 자꾸 피곤해 하더라고. 미영이 전화로 물었습니다. 응. 나이 먹으니까 그런가 봐. 기억력도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평생 동안 명확했던 기억력이 이제 흐릿해지곤 했습니다. 어머니, 아침에 약 드렸는데 또 달라고 하셨어요. 아, 그래? 미안해. 나이 먹으니까. 괜찮아요. 이런 증상들이 치매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순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치매.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순이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부모가 치매에 걸렸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었거든요. 내가 치매라고. 확실하진 않으니까 검진을 받아봐야 해요. 어머니, 제가 병원 예약해드릴게요. 제 지인 중에 신경과 전문의가 있거든요. 그래. 좀 부탁해. 그 와중에 순이는 자신도 모르게 뭔가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태희는 순이가 식사할 때 항상 따로 준비한 음식을 가져왔어요. 어머니, 이건 제가 특별히 끓인 건데 드세요. 일반적인 반찬과는 다른 음식이었습니다. 색깔도 향기도 맛도 이상했죠. 이게 뭐니? 한약재를 넣어서 끓인 국이에요. 건강에 좋아요. 순이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먹기만 했어요. 그 이후 항상 졸음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태희는 순이의 통장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보이스 피싱도 많고 노인들이 많이 당한대요. 제가 통장 관리해드릴게요. 그리고 병원비나 약값은 이걸로 제가 사용할게요. 순이는 이상했지만 뭐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점점 더 약해졌어요. 기억력은 더 흐릿해졌고 몸은 더 무거워졌으며 밤에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순이는 거울을 봤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정말 창백해져 있었어요. 그 순간 아주 작은 의심이 생겨났습니다. 혹시 태희가 1년이 지난 어느 오전, 순이는 택시에 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는 길이었어요. 태희가 예약해준 검진을 받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택시 창 밖으로 거리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꿈을 꾸고 있는 듯이. 그리고 그 순간 순이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네, 빨리 와주세요. 얼마나 걸려요? 택시 기사는 순이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태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최근 기록에 제일 많았거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택시 운전사는 응급실로 곧장 향했어요. 5분 후 응급실 입구였습니다. 순이는 의식이 없었어요. 맥박은 약했고 호흡도 얕았으며 동공은 확장되어 있었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의식을 잃었어요. 그때 태희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혈액 검사와 CT를 찍어봐야겠습니다. 순이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팔에는 수액줄이 꽂혔고 가슴에는 산소 측정기가 붙어 있었으며
머리에는 뇌파 측정 기계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깊은 의식 불명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2시간이 지난 후 의사가 다시 응급실로 들어왔어요. 손에는 검사 결과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표정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보호자분, 태희가 일어섰습니다. 네, 며느리입니다. 일단 CT 결과는 정상입니다. 뇌출혈이나 뇌경색은 없어요. 그럼 왜 못 일어나는 건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의사가 혈액 검사 결과를 펼쳤어요. 혈액 검사에서 이상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어떤 수치요? 수면제입니다. 혈중 농도가 정상 수치의 30배입니다. 태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30배라는 건 매우 위험한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이 정도면 의료진 감시 아래에서만 투여할 수 있는 양이에요. 여기 추가 수치들도 보세요. 신장 수치가 매우 높고 간 효소도 정상치의 2배입니다. 이건 장기간에 걸쳐 약물이 축적되었다는 의미예요. 태희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혹시 누군가 의도적으로 약물을 투여한 건 아닐까요? 의사의 말이 끝나는 순간 태희의 얼굴에 일그러짐이 생겼습니다. 의사 선생님, 시어머니께서 혹시 약을 많이 복용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요즘 약국에서도 많이 팔던데.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 양은 약국에서 사실 수 없습니다. 의료기관에서만 관리하는 약이에요. 혹시 최근에 누군가가 음식이나 음료를 챙겨주신 분이 있으신가요? 태희가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챙겨드렸었어요. 제가 전직 간호사거든요. 건강식을 챙겨줬었습니다. 그럼 혹시 어떤 음식을? 한약재를 사용한 국이나 인삼차 같은 것들이요. 의사가 확인했습니다. 약국이나 산삼 전문점에서 사신 거죠? 네, 일부는요. 하지만 일부는 아니에요. 의사는 태희를 응급실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나요? 태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당신이 주로 음식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아, 의사 선생님, 제발 잠깐만요. 제가 무언가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었던 약 말이에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환자분은 혈압약 하나만 복용 중이었어요. 그 약은 혈중에서 검출되지 않습니다. 4시간 후 순이는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의사가 곧바로 들어왔어요. 환자분, 응급실입니다. 깨셨어요? 응급실. 택시 안에서 의식을 잃으셨어요. 다행히 큰 외상은 없습니다만. 의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환자분, 혹시 최근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던 건 없으신가요? 졸음이 심하다거나, 기억이 안 난다거나. 순이가 생각했어요. 그런 게 있었어, 왜? 환자분 혈중에서 수면제가 발견됐습니다. 그것도 아주 높은 농도로요. 순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누군가 음식에 약물을 섞어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순간 순이의 머릿속에 누군가 떠올랐어요. 태희의 얼굴, 태희가 차려준 음식, 매일매일의 졸음, 점점 흐려지는 기억. 태희가. 순이가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당신을 돌보는 분이 계신가요? 네. 며느리가 저를 돌봤습니다. 의사와 순이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순이는 이해했습니다. 모든 것을. 순이는 응급실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의사 선생님. 제 며느리가 정말로? 지금은 경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 수치만 봐도 매우 의도적인 행동으로 보입니다.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환자분, 진정하세요. 지금 약물 중독 상태입니다. 해독 치료가 필요합니다. 언제까지요? 최소 일주일에서 2주일. 신장과 간 수치를 정상화시켜야 하거든요. 그렇게 순이는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오후 경찰이 왔습니다. 순이 할머니, 경찰입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순이는 입술이 떨렸습니다. 네. 최근 1년간
며느리가 어떤 음식을 주셨는지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많아. 너무 많았어. 국도 있고, 차도 있고, 보약도. 언제부터 음식을 섭취한 후 졸음이 오셨어요? 3개월. 아니, 6개월. 기억이 정확히 안 나. 순이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경찰은 계속 질문했어요. 며느리분이 환자분 통장을 관리했다고 들었어요. 요즘에 보이스 피싱이 위험하다고 해서. 총 15억이 인출되었습니다. 순이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15억. 네. 환자분 자산이 얼마나 되십니까? 30억이에요. 더는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상황이 명확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의사가 다시 왔습니다. 상세한 혈액 검사 결과를 들고요. 환자분, 제가 의사 생활 30년인데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어떤 경우가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약물을 투여한 경우요. 혈중 수치를 보니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계속 투여된 거거든요. 의사가 차트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 약물은 환자분 인지 능력을 서서히 파괴합니다. 치매처럼요. 네. 당신이 치매라고 생각했던 증상들은 모두 이 약물의 부작용입니다. 순이는 깨달았습니다. 그럼 제가 치매가 아니라 의도적 약물 중독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치매 환자처럼 만들기 위해 체계적으로 약물을 투여한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그건 경찰이 조사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재산 문제입니다. 순이는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모든 것이 태희의 따뜻한 미소, 태희의 친절한 말, 태희가 차려준 음식, 태희가 관리한 통장, 그 모든 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딸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의사의 권고에 따라 의료진과 신뢰할 수 있는 가족에게 알려야 했거든요. 미영아, 엄마가. 전화 너머로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미영아, 엄마를 도와줘야 할 것 같아. 순이가 모든 걸 말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부터 약물 중독 진단까지 그리고 태희의 정체까지도. 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뭐라고? 태희가 약물을? 응. 미영아, 엄마 괜찮으세요? 지금 어디세요?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있어. 엄마, 제가 지금 갈게요. 끊지 말고 기다리세요. 미영은 곧바로 병원으로 왔습니다. 딸의 얼굴을 봤을 때 순이는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영아, 딸이 어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순이의 긴 기다림이 끝났어요.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아침 7시, 미영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지금 통화 가능해. 무슨 일이야?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 대학병원 중환자실. 전화 너머에 침묵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오빠, 지금 바로 와야 해. 엄마에 대해 말해줄 게 있어. 그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오빠, 앉아. 설명해 줄 게 있어. 미영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약물 투여, 통장 횡령 약물 중독. 준호가 듣는 내내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어요. 그럼 태희가 태희가 한 거야, 오빠. 처음부터 계획된 거야. 준호가 의자에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건 오빠의 잘못이 아니야. 미영이 오빠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건 태희가 한 계획된 범죄야. 누구라도 속을 수 있어. 준호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순이는 아들의 눈물을 보고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
순이는 경찰의 질문에 답하고 있었습니다. 미영과 준호가 옆에 서 있었어요. 할머니, 태희가 언제부터 음식을 따로 준비했어요? 3개월. 정확하지 않아 기억이. 경찰이 태희의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태희가 아파트 현관에서 투명한 가방에 음식을 챙겨 들어오는 모습, 태희가 무언가를 음식에 섞는 모습, 모든 것이 녹화되어 있었어요. 이 CCTV 영상은 할머니의 아파트 현관 CCTV예요. 우리가 수집한 증거 중 가장 확실한 겁니다. 경찰이 계속했습니다. 태희는 처음엔 부인했지만 이 영상 앞에서 결국 자백했어요. 순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백했다고? 네. 자신이 할머니에게 약을 섞어서 준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경찰이 폴더를 펼쳤습니다. 2개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4년 전 강남역 근처에서 67세 여성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분이 김순자 할머니이고 사망 1년 전에 태희가 결혼했습니다. 경찰이 계속 말했습니다. 3년 전 서초동에서 70세 여성이 역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합니다. 또 다른 사진이 나왔어요. 이분이 이미자 할머니. 사망 1년 전에 태희가 결혼했습니다. 미영이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같은 패턴이네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했어요. 그 결과 두 할머니 모두 사망 직전에 보험금 수령자가 변경되었음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첫 번째 할머니 5억 원의 보험금이 태희에게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할머니 6억 원의 보험금이 태희에게 돌아갔습니다. 순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세 번째 피해자. 하지만 다행히도 살아있는 피해자였습니다. 경찰은 준호에게도 말했어요. 준호 씨, 당신은 태희와 결혼한 지 1년이 되는데 그 사이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셨어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희는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엄마를 자주 챙기고 음식도 챙겨주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통장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셨어요? 엄마가 말씀하신 건 보이스피싱 때문에 태희가 도와줄 거라는 것뿐이었어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는 이제 깨달았거든요. 자신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를. 만약 당신의 어머니가 택시를 타지 않으셨다면 지금 살아있지 못했을 겁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중환자실에서 순이는 본격적인 해독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분, 이제부터 2주 동안 집중적인 치료를 받으실 겁니다. 혈중 약물을 배출시키는 과정이에요. 많이 고통스러운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힘들 겁니다. 환자분,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미영은 병실 밖에서 경찰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 현재 노인학대, 사기, 약물 투여로 기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과거 두 사건도 재조사할 겁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딸이 아니었습니다. 의사이자 증인이자 정의를 추구하는 자였어요. 저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뭐든 하겠습니다. 중환자실의 창밖으로 밝은 불빛들이 켜져 있는 그곳에서 순이의 회복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육체적 회복만이 아니라 정신적 회복도, 그리고 동시에 정의를 향한 움직임도. 경찰의 수사, 의사의 증언, 딸의 헌신, 모든 것이 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태희의 처벌과 순이의 회복이었죠. 아침 9시, 순이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으니까요. 해독 치료는 끝났지만 몸은 여전히 약했어요. 미영이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옷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있었고요. 엄마, 괜찮으세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응. 이제 끝내고 싶어. 순이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2개월 동안 견딘 고통,
그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어요. 법원 계단을 올라가면서 순이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얼마 후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동시에 뒷문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태희가 들어왔어요. 수갑이 채워져 있었죠. 2개월 전에 따뜻한 며느리는 없었습니다. 태희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박유진은 노인학대, 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건입니다. 검사, 기소 이유를 설명하세요.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피고인 박유진은 약 10개월간 의료용 수면제를 피해자에게 음식에 몰래 섞어 총 2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노인을 의도적으로 약물 중독 상태에 빠뜨린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증거는 의료 기록이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주치의 증언을 듣겠습니다. 주치의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피해자의 혈액검사 결과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피해자의 혈중 농도는 일반인의 30배였습니다. 또한 신장과 간의 수치가 매우 높아 최소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약물이 투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정도 농도라면 생명이 위험했다는 뜻인가요? 네. 판사님, 사실상 피해자는 중독 상태에 있었습니다. 만약 더 투여되었다면 또는 응급 처치가 늦었다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정의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다음은 은행 직원이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피해자의 통장에서 30개월간 총 얼마가 인출되었나요? 네, 피고인 박유진의 계좌로 매달 800만 원씩 총 24억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검사가 계속했습니다. 이 중 보험금이나 정당한 대가가 있었나요? 아니요, 모두 불법적인 자동이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법정의 스크린에 태희가 약을 음식에 섞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조심스럽게 양쪽을 확인한 후 투명한 가루를 음식에 뿌리는 모습, 그리고 스푼으로 저어 섞는 모습.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이제 순이의 차례였습니다. 휠체어에서 일어나 증인석에 앉았어요.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는 어땠나요? 순이가 답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음식도 잘해주고 친절했으니까. 그런데 언제부터 이상했어요? 3개월 정도 지나니까 계속 졸리고 피곤했어요. 기억도 잘 안 나고 마치 제가 치매에 걸린 줄 알았어요. 언제 확실히 알게 되었나요? 택시에서 쓰러지고 병원에서 의식이 돌아왔을 때 알았습니다. 모든 게 계획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 기간 동안 기억이 어떻게 변했나요? 점점 흐려졌어요. 진짜 몇 분 전 상황도 기억이 안 날 만큼이요. 순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 김순자의 아들, 두 번째 피해자 이미자의 딸. 그들은 각각 증인석에 앉았어요. 저희 어머니도 태희가 한 일이 아닐까 의심되고 있습니다. 김순자의 아들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당시에는 보험금을 받으면서 그것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보니 어머니의 사망도 의도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당시 어떤 증상을 보이고 계셨어요? 자꾸 피곤해하셨어요. 며느리가 챙겨준 음식을 먹으신 후에는 항상 아주 깊은 잠에 빠지셨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같은 질문이 두 번째 피해자의 딸에게도 나왔습니다. 대답은 동일했어요. 같은 패턴, 같은 증상, 같은 죽음. 이제 태희의 변론 차례였습니다. 태희가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약물을 투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약 재료를 구입한 것일 뿐이고 그것이 약물이 들어있었다는 건 알지 못했습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직접 가루를 음식에 섞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패턴으로 두 명의 할머니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태희의 변론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당신은 정말로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전직 간호사라고 들었습니다. 간호사라면 어떤 약물인지 알았을 텐데,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당신은 피해자의 통장을 관리했고, 매달 800만 원씩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이것도 우연인가요? 그리고 과거의 두 명의 할머니도 같은 방식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이라고 하기엔 증거들이 많습니다. 그 순간 순이가 일어났습니다. 휠체어에서 일어난 순이가 태희를 바라봤어요. 도대체 왜 그랬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잘못했어? 왜 내 것을 빼앗으려고 했어? 넌 처음에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 넌 내 아들도 속였고 우리 가족 모두를 속였어. 그리고 너는 이미 다른 사람을, 그것도 2명이나 죽였어. 법정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너는 내가 사망하길 원했지? 내 돈을 빼앗으려고? 태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침묵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기를 넘어선 연쇄적인 중범죄입니다. 다음 공판은 일주일 후에 열리겠습니다. 그때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아침 10시, 순이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그녀의 눈빛은 또렷했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순이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거든요. 매일 병원 치료를 받으며 딸과 아들이 보살폈어요.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뒷문으로 피고인 태희도 들어왔죠. 이번엔 태희의 얼굴이 더욱 창백했습니다. 일주일은 그녀에게 지옥 같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 법정에서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었고 피고인의 범죄 행위가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이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 박유진은 약 10개월간 의도적으로 의료용 수면제를 피해자 이순희에게 음식에 섞어 피해자에게 약물 중독을 유발하고 동시에 통장을 관리하여 총 24억 원을 가로챈 죄가 명백하다. 또한 피고인의 과거 행적을 조사한 결과 4년 전 김순자 할머니 그리고 3년 전 이미자 할머니에 대해서도 동일한 패턴의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두 사람 모두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으며 사망 전에 보험금 수령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러온 연쇄 범죄자임이 명백하다고 판단. 피고인 박유진에게 노인학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기죄 등으로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25년 태희가 다시 사회에 나올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판사가 계속했습니다. 추징금으로 피해자에게 가로챈 24억 원을 전액 반환할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으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정신적 손해배상 5억 원, 의료비 및 간병비 2억 원, 기타 손해배상 3억 원, 총 10억을 손해배상할 것. 판사는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태희는 법정에서 바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때 순이를 바라봤어요. 그저 초점 없는 눈빛만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 눈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죽은 거야. 이미 오래 전부터. 법정 계단을 내려오면서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미영이 어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요. 이제 쉬세요. 응. 미영아, 이제 끝났구나. 순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말 하지 마라. 너도 속은 거야.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순이가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2주 후 순이는 이제 휠체어 없이 지팡이로 걸을 수 있었어요. 병원의 재활실에서 마지막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환자분, 회복 속도가 정말 놀랍습니다. 의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순이가 의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환자분 의지가 강하셔서 빨리 회복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완전한 회복입니다. 한 달 후 순이는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을 했습니다. 순이는 드디어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곳은 이제 태희의 흔적이 모두 지워져 있었습니다. 미영과 준호가 아파트를 깨끗이 치웠거든요. 순이는 창문을 열고 서울의 하늘을 봤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구나. 새로운 느낌이었어요. 예전에는 이곳이 감옥 같았지만 이제는 다시 집이 된 것입니다. 엄마, 이제 엄마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순이가 웃음 지었습니다. 그 웃음은 2개월 만에 나오는 행복이었어요. 3개월 후 법원의 판결로 24억 원이 모두 돌아왔고 추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도 받았어요. 총 34억 원. 순이는 이 돈으로 무엇을 할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미영과 준호가 함께 앉아 있었어요. 엄마, 이 돈으로 뭘 하실 생각이세요? 순이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인데 이제는 좀 다르게 써보고 싶어. 좀 나누면서 살고 싶어. 노인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고 싶어. 나처럼 학대받는 노인들이 없게. 순이의 눈빛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너희 둘도 그 다음 세대도 생각하면서. 미영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좋은 생각이네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나도 엄마, 나도 도울게. 준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순이는 먼저 과거 피해자들의 가족에게 연락했습니다. 당신들의 어머니 마음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순이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살아남은 게 운이라면 그 운을 당신들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순이는 두 할머니의 가족에게 각각 5억씩 전했습니다. 김순자의 아들이 울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당신의 어머니가 억울해하고 계실 것 같아서요. 이 돈으로 어머니를 추모하는 재단을 만들어 주세요. 이미자의 딸도 감사 인사를 했어요. 순이는 자신을 살린 주치의를 찾아갔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저는 여기 있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의사로서의 당연한 일을 했습니다. 순이는 병원에 1억을 기부했습니다. 노인학대 관련 치료 센터를 만드는 데 써주세요. 주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들도 이 일이 단순한 의료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6개월 후 순이는 순이 노인보호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달 10명 이상의 노인학대 피해자들을 돕고 있었어요. 법적 지원부터 치료까지 모든 것을 제공했습니다. 그날도 상담사가 새로운 피해자를 데려왔습니다. 80세의 할머니가 신경과 진료를 받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약물 중독 증상이 있었습니다. 순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당신을 도와드릴 거예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누군가의 희망으로 바꾼 여성의 목소리. 그것이 순이가 찾은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오늘의 황혼사연집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